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그 네 번째 일반 사병들과 함께 안장된 진짜 군인 최명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일반 사병들과 함께 안장된 베트남 전쟁의 영웅 최명신 장군. 얼마 전에 남들보다 조금 늦게 영화 서울의 봄을 시청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제대로 된 군인은 이태신, 실제로는 장태환 장군이었다고 하죠. 이태신 뿐이었던 것처럼 느껴져서 꽤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론 영화의 양축이 전두환과 이태신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나머지 인물들이 뭐랄까 지나치게 들러리를 서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좋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서 참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현대사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또 다른 군인은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번에는 최면신 장군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손원일 제독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분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 28개의 무공훈장을 받았던 최명신 장군, 사병 묘역에 잠들다. 광복 이후에 가장 많은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명신 장군은 덕분에 무공훈장만 28개나 받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군대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박정희 정권의 유신개혁에 반대하다가 대장으로의 진급을 못하고 중장으로 예편한 뒤에는 스웨덴과 그리스, 브라질 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11월 25일 별세하셨고요.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현충원 사병묘역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최 장군을 보좌했던 정재성 보좌관은 사령관님은 다른 장군과 다르다. 월남 사령관을 하면서 많은 장교와 사병들이 전사했다. 5천여 명 넘게 사망했다. 항상 마음 아파하시고 나는 목숨을 부지했는데 이 친구들은 여기에 묻혔다. 내가 죽으면 여기 전우들하고 같이 묻혀야 되겠다. 이게 늘 원이 있었다. 라고 밝혔다. 라고 하십니다. 최 장군의 부인인 문정인 여사 역시 최 장군이 집에서 국립현충원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부하들 곁에 묻히고 싶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라고 밝히기도 하셨고요. 당연하게도 최 장군의 가족과 지인들은 최 장군의 뜻에 따르려고 했지만 국방부나 현충원에서는 장군 묘역과 또 일반 장군 묘역과 장교 묘역, 그 다음에 병사 묘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내세워서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 장군의 안장 당일에 당시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직접 문정인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따르는 것이 예의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밝혔고 이후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빈소를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사병묘역에 안장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전 최 장군의 바람처럼 국립현충원 사병묘역에 묻힐 수 있게 되셨고요. 사실 장군 묘역은 약 8평 정도라서 시신을 안장할 수 있지만 사병묘역은 한 평 남짓한 정도였기 때문에 화장한 유골만이 안장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무려 8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어쨌든 최 장군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장성 출신이지만 베트남 참전 용사들과 함께 이 제2묘역에 안장이 되면서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전우들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신 겁니다. 두 번째, 최명신 장군의 삶 그리고 업적과 오점. 1926년 11월 27일 황해도 곡산의 독립운동가 최응국 씨의 아들로 태어난 최명신 장군은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광복 이후에 아버지는 석방이 되셨지만 오랜 투옥 생활과 고문으로 인해서 얼마 뒤에 사망하셨고 이후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셨죠. 최 장군은 처음부터 군인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평안남도 용강 덕해 소학교에 부임해서 교편을 잡았지만 북한에 소련군이 주둔을 하자 월남에서 서울에 도착을 했고 월남 도중에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서울에 도착한 최 장군은 조선경비사관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그 조선경비사관학교의 생도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군인들의 유배지라고 불렸던 제주도로 발령이 났죠. 그러나 당시 제주도는 1948년 발생했던 4.3 사건으로 외지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무척 높았고 부대 역시 남로당 세력이 장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대장으로 제주도에 도착한 최명신 장군은 하루하루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수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던 중에 잃어버렸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다시 경상도의 2사단 중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흐트러진 군기관능을 바로잡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적인 남침을 시작했죠. 병사들과 후퇴한 최명신은 8사단에 합류를 했고 낙동강 방어전에서 중대장, 대대장으로서 참전해서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후 북진의 물결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증원에 다시 국군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중공군과 북한군을 뚫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서 강화도까지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강화도 청년들을 모아서 일종의 북파 부대를 조직했고요. 이들을 유격 11년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격 12연대와 13년대를 통합해서 백골병단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들과 북한에 잠입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렸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이 정규군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군에 편입을 해주지도 않았고요. 이후에 다시 군대에 징집을 하는 등 목숨을 걸고 공을 세운 이들을 구박했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정규군 편입에는 실패합니다. 이후 백골병단의 인원들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60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장관이 벌였던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내용도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21번째 허술한 정부의 민낯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 강원도 백석산 전선을 방어하던 7사단 5연대의 연대장이 되었던 최명신은 양갈보 고지를 탈환했고요. 24단 60연대장 당시에는 M1 고지 전투에서 고지를 사수하면서 5사단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했던 최명신 장군에게도 오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5.16 군사정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쿠데타 초기 5인 위원회 중 1인으로 철원 축선에서 전방을 지키던 5사단 사단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속 상관이었던 1군 사령관 이한림 장군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린 병력 이동 및 서울 진입 금지 명령, 그리고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맥그루더 장군과의 대면 자리에서 하달된 위치 유지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36 보병연대 전체와 35 보병연대 일부 그리고 사단 직할대 병력을 빼내서 서울로 입성을 합니다. 다만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헌법과 삼선 개헌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상태로 예편을 하게 됩니다. 다만 박정희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인해서 당시 일반적으로 예편한 장성들처럼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세 번째, 베트남전에서의 활약. 최명신 장군의 업적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베트남 전쟁의 초대 파월 사령관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국군에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던 무기 M1 게런드를 주겠다고 하자 M2 카빈을 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그 무기의 변경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의 전투 식량이었던 C레이션을 대신해서 밥과 김치가 있는 이른바 K레이션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일본산 통조림이 포함이 되자 병사들과 함께 강력하게 거부해서 통조림 제조 기술을 한국으로 들여와 그곳에서 만든 전투 식량을 보급받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파월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갖겠다라고 요구하자 최명신 장군은 직접 미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미군에 배속된 채로 싸우면 공산 측의 용병설 모략을 사실로 입증하는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베트남전은 결코 미국의 이익이나 어떤 대가를 위해 싸우는 직접 또는 청부 전쟁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자유월남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구출하는 명분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군의 독립 지휘권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동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베트콩에게 포섭당한 마을은 완전히 포위하고 고립화시켜서 투항하게 만들면서 베트콩과 민간인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경비 인원을 배치해 주기도 했고요. 덕분에 베트남에 있는 해외 기업들도 보호하면서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이 그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돋보인 것이 바로 중대전술기지 전략이었습니다. 최명신은 2개 사단 규모인 한국군을 중대 규모로 나눈 뒤에 어느 방향에서도 중기관초와 무반동 총의 자체 중화기 사격을 집중시켜서 방어에 임할 수 있고 각각의 기지는 105mm 견인 곡사포대의 사거리 안에 지어져 있어서 더 큰 규모의 적이 공격해 오면 포병 사격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짜빈동 전투에서 해병대 1개 중대가 베트남군 2개 연대 병력을 방어해내는 엄청난 전과를 세우기도 했죠. 이런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1966년 7월 20일 중장으로 진급을 했고 1969년에 귀국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헌법과 삼선 개헌 등에 반대를 하다가 1972년 5월 중장으로 예편을 합니다. 이후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87세 생일을 앞둔 2013년 11월 25일에 사망을 했죠. 비록 5.16 군사정변의 주역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결국엔 박정희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욕에 반대를 했고요. 무엇보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도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일반 장병들과 함께 안장이 된 최명신 장군은 분명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